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모자라 연락 통로까지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가 불러온 후폭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에 북한이 맞불을 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확인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전명한다.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 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모든 남측 일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소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조평통의 성명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요. 송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북한이 개성공단에 미련이 없어서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뭐 그건 아니겠죠. 지금 이제 이걸 한 두 가지로 뭐 요약해 본다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남한테 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지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후지모도 겐지가 같이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 잘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농구 같은 걸 하고 나면은 꼭 자기가 지면은 진 거를 분석을 하고 꼭 다음엔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복수심. 네. 이런 것이 이제 그의 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웨이 제멋대로식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 여러 가지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었는데 뭐 김일성 시대는 상당히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고 네. 김정일 시대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김정일도 상당히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의 방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이 김정은이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중국의 말도 듣지 않고 네. 또 중국의 뭐 브레이크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다웨이를 보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마이웨이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의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북쪽에 놓고 상대한다는 게 네. 이건 뭐 필요할 경우는 이 도발도 할 수 있고 전쟁 도발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인데 네. 우리의 방어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취약성이 뭐 미국이 뭐 한미 동맹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막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사람한테는 한번 혼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특수부대 요원이라든지 뭐 하든지 해서 뭐 우리가 참수작전이라는 게 뭐 먼저 우리 3월 달서부터 훈련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김정은이한테는 그런 하나의 치명적인 뭘 하나 보여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지 않으려는 성격의 김정은 마유의 횡보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내놓은 중대 조치들이 5개 정도의 조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 어느 부분에 집중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네.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는 전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전면 중단이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 수 또 앞서 나간 거죠. 애당초 폐쇄라는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면 중단이라고 하면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지 이제 이 중단됐던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은 더 먼저 나가서 개성공단 문제도 마치도 자기네가 주도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네. 완전히 폐쇄하는 거로 됐고, 그다음에 동결을 추방하겠다. 네. 추방이라는 것은 범죄자한테다 쓰는 거예요. 북한에서 추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평양시에서 추방이 되거나 어디서 추방을 시킬 때는 우리 가족 중에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 추방을 시키거든요. 평양서 추방할 때도 네.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수시키는 것도 아니고, 추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범법자라는 거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신중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통제 구역을 만들어 온 것은 이제는 이게 군법이 작용하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갈 수가 없는 통제 구역으로 만들었고, 군인들이 와서 이제는 포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은 이제 2013년도에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 중단할 때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그나마 북한이 먼저 중단을 시켜놓고도 그 자산을 이렇게 뭐 동결을 하겠다, 이런 표현도 잘 안 썼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최후에 7명을 두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이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지금 토지 사용료 문제도 작년 말에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될 게 인건비, 토지 사용료가 있는데, 북한이 그래도 최소 그거는 받고 뭘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5시 반까지 무조건 추방을 시키고, 이런 거 놓고 볼 때 우리는 인건비 안 받아도 된다.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는 이 자산 1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인건비 안 받고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이걸 동결시키고 추방시킨다. 이거는 정말 초강수를 부린 거죠, 북한이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중단 조치에 동결로 또 한 발 앞서 나갔다. 앞서 말씀하신 어떤 지지 않으려는 김정은의 성격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일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북한이 뭐 전면 동결하고 다 추방한다라고 했지만, 또 우리 측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협상에서 뭔가 카드를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상당 기간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뭐 완충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금강산 그 박왕자 사건, 네. 그 사건이 벌써 거의 6년째 돼가는데 뭐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저 사람들 얘기는 뭐 김정일이가 현종훈 우리 현대아산 그 사장한테 그 사과의 말을 그 유감이라고 판 것이 그게 네. 다 자기네들이 이미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전혀 뭐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거의 6년째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특히나 김정은이와 같은 저런 성격은 아마도 이거 개성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개성공업지구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지금 이 물자들을 원료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져가지 말라고. 그동안 이제 그 노하우가 자기네들이 있죠.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근로자들이 다 해봤으니까 생산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네. 생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아마 중국이나 이런 데 팔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지금은 굽히고 들어올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전에 요번에 지뢰 도발 사건 때는 그래도 온건주의자라는 김양건이가 그 사람도 뭐 다 비슷한 사람들이지만은 어느 정도 그걸 완충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대남 관계를 맡고 있는 김영철이가 이게 강성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또 김정은이 마저도 김정은이라니까 뭐 더 강성이고 그래서
이 당장은 남북 관계, 특히 개성공단이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예.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김팀장님, 그때도 이제 동결을 했다가 북한이 다 몰수 조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송 교수님 말씀처럼 개성공단 역시 이렇게 동결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이 그 공단을 운영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머리를 짜야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일단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전면 중단을 한 전제 조건 자체가 핵이나 미사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가 절대 없죠. 금강산보다 더 악수해요, 사실. 더 힘들어요. 금강산 같은 경우는 북한이 사과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게 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육자회담 재개되면서 북한이 무슨 지금 현재 폐기 지금 일단 지금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이 개성공단 문제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결이라는 부분도 네. 북한이 지금 우리를 다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연락선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없기 전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이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 조평동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막 별의별 욕설을 막 퍼붓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이럴 때는 우리도 그냥 강대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금 학속기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학속기 방송을 진행을 한다든가 삐라살포한다든가 북한이 가장 뼈아픈 부분도 같이 진행해야지 이 개성공단 문제를 지금 현재 조건에서 해결하겠다고 드는 것은 아주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우회적인 조건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좀 더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측 인원들을 오후 5시 30분까지 전면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도 개성공단 잠정 폐쇄 때 북한이 그쪽에 7명 정도 잔류 인원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 우리가 우려해 볼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죠. 북한은 우리 인질뿐만 아니라 전에 조중국경에서 종교인들 납치해가지고 억류하고 인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건 집단인데 이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현대 사건도 있었고 현대의 근로자 이 억류한 사건 그래서 이번에도 6명 지난번에 2013년에도 6명인가 인질을 잡고 있었고 이번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에 지금 12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 중에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 관리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경영을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북한이 억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억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이거를 억류 인원을 완화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를 봐서는 예단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수명은 아마 억류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네.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추방 시한을 겨우 40분 남기고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몸만 나가라라고 했지만 거기에 생필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런 거 챙기는데 북한 당국에서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억류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품만 자기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북한 당국이 소지품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으니 거기까지는 저는 북한이 용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뭐 우리가 완제품이라든가 원료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북한 군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왜? 자산은 동결한다고 이미 선포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질 문제인데 이제 얼마 억류할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보는 게 네. 그때 이제 2013년도 7위는 인건비라든가 계산할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북한이 받아야 될 돈, 네. 현금으로 받아야 될 게.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 그분들이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것까지 다 포기했어요.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100% 몽땅 다 이게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 있는 243명인가 지금 48명인가 지금 네네.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안 나가겠어. 이러면 추방이라는 것은 강제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추방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개성공단을 또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막 군사 통제 구역은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전현 지역인데 여기는 특히 개성공단 지역은 4군단 관할 지역이죠.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3군이 네. 이 수도권을 맡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4군단은 막 이거와 대적하는 그 군단이란 말이에요. 이 전현 지역, 이 지역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14때도 우리 서해 평화 지대 이거 얘기할 때 그때 김정일이가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 평화 지역으로 해주를 비롯해서 이쪽에 전부 다 상당히 평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의 김정일이 말이나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상당히 중요한 군사 통제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군사 지역이라는 이런 말로 다시 이제 옛날대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네들 개성공단이 설정 이전대로 돌아가서 네. 이제 대결 군단 지역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소리와도 같은 소리겠죠. 지금 한국에 미국의 특수부대가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북한이 이 지역을 이렇게 선포를 한 걸까요? 예, 그것도 굉장히 염두에 두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김정일 참수작전이라는 얘기를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패널들도 이제 참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이 됐을 겁니다. 네. 특히 특수부대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 김씨, 북한 김씨, 네. 김정은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촉발되는 이러한 문제, 네.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군 특수부대도 들어와 있고 또 이 남한의 이 여러 가지 참수작전 이래 가지고 고조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걸 상당히 의식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조평통 성명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전면 중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북한이 우리와는 대화 안 하겠다 이겁니까? 제가 볼 때는 대화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미 이젠 대화할 수가 없죠. 이젠 대화 창구는 이제 다 닫았고 통신선 다 닫아버렸고 그다음에 개성공단까지 이미 다 폐쇄하겠다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북한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7차당 대회가 있고 이제 5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큰 당대가 있고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이제 3월 달에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 이렇게 들어가고 또 북한은 5월 달에 이제 7차당 대회가 있고 이 단기간에 대화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8월 달에 또 울지푸르던 가동 훈련이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가 됐고 중단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화의 카드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먼저 대화 카드는 이번만큼은 없지 않을까. 북한이 올해 신년사 놓고 봐도 거의 대화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북한은 이미 핵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국제 제재라든가 이걸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이미 다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남북의 대치 국면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사실 개성공단 중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파국까지 빚어졌는데 결국은 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북한의 속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북한은 뭐 그게 이제 그 우리는 중국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주변국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핵 개발은 그거는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북한이 핵 개발 진행은 미사일 개발이나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우리 쪽이나 미국이 잘못 북한한테 협상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북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많은 다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이나 미사일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 그것은 그 중국이나 또 누구의 러시아나 말을 들을 북한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목표가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핵 개발은, 이 미사일 개발은. 특히 뭐 우리가 그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인도가 70년대에 핵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10년과 파키스탄이 또 그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을 하는 거는 다 자기네들 자위력을 위해서 하나의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 우리가 이런 그 제재를 한다고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할 북한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전서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평화주의자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력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갖다 설득을 못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김 팀장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개성공단 정말 북한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발표 내용을 보면 그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푼돈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입니까?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6천억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난 10년 동안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 한 1년에 4천만 불. 근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들어갔죠. 1억 2천만 불이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북한의 외화의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그 퍼센트지가 1%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이 이게 그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작년 2014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게 한 34억 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인력 성출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한 5만 명의 근로자를 인력 성출을 해서 1년에 12억이나 23억 불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개성공단이 5만 4천 명, 해외 인력 성출한 5만 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개성공단은 1년에 1억 불이지만 인력 성출은 12억, 23억 불을 벌어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고급 기술자들, 예를 들어 IT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게 러시아에 나가서 한 달에 2천 불씩 받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나가서도 그 사람들 또 일반 노동자들도 한 820, 860 불 정도 한 달에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돈이 크지는 않지만 또 북한으로서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거리죠. 특히 올해는 7차당 대회가 있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청년동맹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를 할 때는 북한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사실은 충격이 크죠. 그럼에도 뭐냐면 이번에 돈줄이다.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이다. 또 그다음에 그게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
이러니까 개성공단 뚝딱 잘라놓고 북한은 폐쇄시켜놓고 봐라 개성공단 폐쇄됐지만 우리가 핵개발 미사일 개발 계속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 정권도 정권이지만 거기에 일했던 근로자들, 북한 인민들에게 좀 더 타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군 병력이 공단 안팎으로 좀 병력이 증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개성공단에서 우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뭐 군사적 충돌 이런 상황까지 우려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까요? 이 군사 도발이라는 건 사소한 사건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송동격서라는 말도 있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하면 김정은의 성격상 지금 현재 우리 4군단 앞에 우리 상군 앞에 이 서울 전현 이 개성공단 주변은 이 지역에서 도발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네. 여러 가지 후방이나 또 서해 도서나 네. 여러 군데에서 도발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김정은의 성격과 그다음에 이 막무가내식 고집 그리고 제멋대로 마이웨이 천방지축 여기에 대비해서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안보 정신을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특히 몇몇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고 미국 탓으로 돌리는 분도 들어봤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모두 다 북한이 노리는 게 항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남 갈등.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는 다 같이 단결해야 됩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